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1급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기출문제 들어갑니다. 2022년도 문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모두 3개로 나눈다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59번에서 66번까지가 아니라 68번 문제까지 해보겠습니다. 68번 문제까지가 좀 수월하고 그 다음 문제가 좀 어려운 게 있어서요. 자, 이번 시간에는 59, 60, 61, 62, 63, 64, 65, 67, 68 9문제나요? 네, 9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8번 문제까지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설명하고 있는 표집 방법은 뭐냐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눈덩이 표집, 체계적 표집, 층합 표집, 집납 표집, 판단 표집이 있는데, 자, 하나씩 적어드리면 이거 비확률 표집입니다. 비확률 표집이면서 눈덩이 표집은 누적 표집과 동의어가 됩니다. 자, 체계 표집입니다. 체계 표집은 확률 표집입니다. 확률 표집으로서 계통 표집, 계층 표집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층합 표집입니다. 층합 표집도 확률 표집이고요. 자, 동의어는 유층 표집입니다. 유층 표집. 집납 표집도 확률 표집입니다. 자, 이것은 군집 표집과 동의어가 됩니다. 자, 판단 표집입니다. 비확률 표집에 해당됩니다. 비확률 표집에 해당되고 동의어는 유의 판단 의도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요. 유의 표집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의도적 표집이라고도 합니다. purposive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 표집이란 말도 쓰기도 합니다. 자, 다 적어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사례입니다. 엄청 쉽습니다. 전집 모 집단이 540명인 초등학교 교사 중에 54명의 표본을 정하고자 한다. 그러면 54분의 540이 돼서 약분하면 10이 됩니다. 이게 K가 되겠죠. 540명의 번호를 40명에게 1번부터 540번까지 번호를 배정하고 표집 간격이 K라고 해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번호 중에 무작위로 골라 5번이 나왔습니다. 자, 5번째. 자, 1번부터 10번까지 K가 10이잖아요. 1번부터 10번까지 해서 무작위, 랜덤으로 하나를 뽑았는데 5번을 뽑은 거죠. 자, 그러면 5번에서 10번째 갑니다. K번째 15번을 뽑고 10번째 갑니다. 25번을 뽑겠죠. 쭉쭉쭉 뽑아가면은 54명이 뽑힙니다. 여기 나오죠. 5번째, 15번째, 25번째, 10번째, 10번째, 10번째 갔다는 거예요. 순서로 54명을 표집한다. 뭡니까? 네, 이겁니다. 체계 표집, 계통 표집, 계층 표집이라고 하는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계적 표집하면 중요한 단어가 K번째죠. 자, 왜 이게 확률 표집인지 아세요? 네, 랜덤으로 뽑았잖아요. 첫 번째 요소를 랜덤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10번째 가서 15번째 표집했고 10번째 가서 25번째 표집한 겁니다. 됐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59번 문제는 해설 그리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자, 그 다음에 60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사례의 타당도 위험 요인은 뭐냐라고 했습니다. 서부전자 호손 공장에서 조명도와 생산성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호손 효과라고 하죠. 호손 효과.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조직 이론에서 여기까지 아실 필요 없는데 인간관계론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메이오라는 학자가 연구한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부전자 호손 공장에서 조명도와 생산성의 관계를 연구했다. 연구가설은 조명이 밝으면 밝을수록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정을 했는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피험자들은 자신들이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함으로써 어두운 조명에서도 생산성을 높여버렸습니다. 자, 1번 사전검사에 대한 반응 효과, 플라시보 효과, 통계적 회귀 현상, 편향된 표본 설정, 실험 처치 개입에 대한 반응 효과. 자, 여러분 사전검사에 대한 반응 효과입니까? 이거 반응 효과거든요. 이게 반응 효과라고 해요. 반응 효과라고 하는데 사전검사에 대한 반응 효과입니까? 실험 처치 개입에 대한 반응 효과입니까? 당연히 이거죠. 실험 처치에 대한 반응 효과예요. 여기에 보시면 조명이 밝을수록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정해 놓고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함으로써 어두운 조명에서도 생산성을 높였다. 그래서 실험 처치에 대한 반응 효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정리가 됐고요.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반응 효과와 연관성이 있는 건데 한 단계 더 나갈게요. 반응 효과가 생기면 외적 타당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되셨죠? 오케이. 타당도 위험 요인. 이 타당도는 외적 타당도 위험 요인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정리가 되셨나요? 오케이.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요. 여기 플라시보 효과 있죠. 이것도 외적 타당도를 떨어뜨립니다. 플라시보 효과, 심리적 원인의 효과인 이 녀석도 외적 타당도를 떨어뜨리고 통계적 회귀 현상이라든지 편향된 표본 선정, 이 두 가지는 내적 타당도를 떨어뜨립니다. 내적 타당도를 떨어뜨린다. 아, 죄송합니다. 편향된 표본 선정 있잖아요. 편향된 표본 선정은 한쪽으로 치우친 표본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외적 타당도, 일반화가 어렵겠죠? 외적 타당도가 낮아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표본의 대표성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서 표본이 선정됐기 때문에 내적 타당도보다는 외적 타당도가 낮아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해 드렸습니다. 60번의 답은 5번입니다. 자, 60번의 해설을 보시면 이 호손 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호손 요가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을 거리로 넣어드렸거든요. 이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되실 거고요. 61번 문제 들어갑니다. 61번 문제는 별표 쳐주시고요.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첫 번째가 참여 관찰, 두 번째가 현상학적 연구, 내러티브 탐구, 근거 이론입니다. 모두 다 질적 연구 방법에 해당되네요. 자, 참여 관찰은 조사 대상 집단과 함께 지내며 관찰하는 거 맞습니까? 네. 이게 참여 관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현상학적 연구의 코딩 템플릿의 최상위 코드를 끊으시고요. 우리가 이제 코딩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걸 좀 더 쉽게 써드릴게요. 핵심 주제들의 목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핵심 주제들의 목록이라고 합니다. 템플릿이 목록이니까 핵심 주제들의 목록을 코딩 템플릿이라고 합니다. 이 최상위 코드를 문화 공유 집단의 문화적 묘사로 설정했다. 안 맞잖아요, 여러분. 자, 문화 공유 집단의 이 문화가 나오죠. 문화적 묘사의 문화가 나오죠. 이거는 문화기술지에서 쓰는 겁니다. 문화기술지라고 하는 질적 연구 방법이 있어요. 문화기술지라고 하는 질적 연구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문화기술지란 말이 들어갔어야 돼요. 현상학적 연구가 아니라 힌트가 문화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낙도가 있어요. 그 낙도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를 연구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그래서 문화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집단들의 문화적인 묘사, 문화적인 부분을 기술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바로 문화기술지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내러티브 탐구 과정은, 내러티브는 일종의 그 사람의 생애사를 보는 거예요. 생애사에 대한 이야기를 보는 거죠. 생애사에 대한 이야기, 스토리를 보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장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현장 텍스트를 쓰고, 그 다음에 연구 텍스트를 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내러티브 탐구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기억해 놓으시고요. 맞습니다. 자, 근거 이론의 연구가 있습니다. 근거 이론은 개, 축, 선, 이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좋아요.
개방 코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축 코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 코딩을 합니다. 개축선 이렇게 외우시면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이것도 시험화 됩니다.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의 순서대로 쓰는 게 근거 이론이에요. 자, 이런 것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개념을 생성하고 개념의 체계적인 연결을 하고 연결해서 체계적인 연결해서 축이 생각날 수 있어요. 엑시스라는 축이 생각날 수 있고 그 다음에 개념적인 결합을 평가 기준으로 한다. 자,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이 근거 이론 연구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자, 정리가 됐네요. 답은 니은 디귿 리을 아니요. 기역 디귿 리을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61번 문제 해설이 아주 많습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이거는 봐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 밑에 해설을 보시면 지오르기의 현상학적 연구에서의 자료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지오르기는 이 현상학적 연구의 대표적인 학자분인데요. 자, 사고를 시작하고 끝내는 단위, 즉 연구 대상의 언어 그대로 자신의 경험을 표현한 본래의 의미 단위를 규명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 쓰세요. 이렇게 의미 단위 규명, 의미 단위 규명이라고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연구 대상자의 언어로 표현된 연구 대상자의 경험을 나타내는 주제를 규명한다. 오른쪽에다가 주제 규명이라고 써주시고요. 주제 규명이라고 써주시고요. 세 번째, 연구 대상자의 언어로 주제를 구체화하여 대상자의 경험이 대상자에게 의미하는 중심 의미를 규명한다. 마지막에 써주세요. 중심 의미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죠. 중심 의미를 통합을 합니다. 중심 의미를 통합해서 연구 대상자의 관점에서 파악된 경험적 의미인 상황적 구조적 기술을 합니다. 오른쪽에 써주세요. 상황적 구조적 디스크립션이니까 진술이라고 쓰겠습니다. 진술. 그러니까 중심 의미를 모아요. 중심 의미를 모아서 상황적 구조적 진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상황적 구조적 진술을 통해 전체 대상자, 그러니까 현상학 연구할 때 예를 들어서 5명을 연구했다. 그러면 이 5명이 전체 대상자가 되잖아요. 전체 대상자의 관점에서 파악한 경험의 의미가 일반적 구조적 진술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쓰세요. 일반적 구조적 진술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는데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은 연구 참여자, 연구 대상자의 언어로 표현된 걸 보는 거예요. 요 세 가지는 연구 참여자, 연구 대상자의 언어로 표현된 걸 보는 것이고 여기에서 중심 의미 규명이 있었잖아요. 이것을 통합한 것이 바로 이거고 그 다음에 연구 대상자 전체의 내용의 구조적인 진술이 일반적 구조적 진술이 된다. 이런 식으로 지오르기는 현상학적 연구를 하라, 이렇게 자료를 분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하거든요. 별표. 자, 그 다음에 문화기술지입니다. 자, 문화기술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정 집단 구성원들의 행동, 삶의 방식, 신념, 가치, 이걸 한마디로 문화라고 합니다. 자, 등을 현지인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자세히 기술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집단을 문화 공유 집단이라고 하죠. 문화 공유 집단의 행동, 신념, 언어 면에서 공유된 패턴을 기술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게 문화 기술지입니다. 문화 공유 집단이란 일정 기간 동안 공유된 가치, 신념, 언어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게 됩니다. 자, 되셨죠? 문화 기술지 아시겠죠? 이제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화학습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화학습 내용을 보면은 두 가지가 들어있죠. 그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질적 자료 분석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경우에 장점이 있어요. 자, 이 내용은 참고라고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질적 연구 방법들의 코드 구성은 있죠. 질적 연구 방법의 코드 구성은 이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코딩 템플릿 최상위 코드 이거 나왔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대목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거든요. 별표 2개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질적 자료 분석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경우의 장점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조직화된 파일의 저장 시스템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더욱 쉽고 빠르게 자료를 찾아내고 한 곳에 저장이 가능하고 전체 사례나 특정 성격의 자료를 찾는데 중요하다라고 해요. 당연히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파일을 우리가 모으고 저장하고 그것을 뭐라고 하죠? 출력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용이함이 있다, 편리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은 연구자로 하여금 자료가 아이디어든 진술문이든 구문이든 단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더 이상 자료를 파일 카드에 자르고 붙이고 할 필요가 없고 주제에 따라 그 카드를 정렬시키고 또 재정렬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을 때는 이런 방법을 많이 쓰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제나 논지와 관련된 원문을 표시하기 위해 힘들게 색깔별 코드를 만들 필요도 없으며 텍스트를 검색하는 것도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연구자들은 근거 이론에서는 범주를 끊어요. 사례 연구에서는 주제를 찾았으나 데이터베이스 안에 범주의 이름이 있다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범주의 이름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범주를 카테고리라고 하는데요. 이 카테고리라고 하는 것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컴퓨터 프로그램은 연구자로 하여금 데이터베이스를 한 줄 한 줄 샅샅이 볼 수 있도록 해주고 각 문장과 아이디어 의미에 대해 심사숙고하게 하는데 만약 프로그램이 없다면 연구자는 원문 파일이나 추고록을 무심결에 쭉 훑어보고 각 아이디어를 주의 깊게 분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냥 훅 넘길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6번의 개념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성은 연구자에게 코딩된 것과 그 다음에 주제 사이의 관계를 시각화하도록 해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코딩과 주제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여기 있잖아, 여기 핵심 주제들의 목록을 우리가 코딩 템플릿이라고 했잖아요. 이러한 것들의 이제 최상위 코드, 그것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데 이걸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은 훨씬 더 수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컴퓨터 프로그램은 연구자들이 손쉽게 코딩된 것, 주제 또는 문서와 관련된 메모를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유용한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까지는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질적 연구 방법의 코드 구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현관펜 들어주시고요. 1번 내러티브 연구의 밑줄, 2번 반가로 2번 현상학 연구의 밑줄, 반가로 3번 근거 이론의 밑줄, 반가로 4번 문화기술지 밑줄, 그 다음에 반가로 5번 사례 연구에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5가지가요, 우리가 이제 크로스웰이라는 분이 있어요. 크로스웰이라는 분이 5가지의 질적 연구 방법론의 전통을 말한 분이에요. 5가지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내러티브 연구, 현상학 연구, 근거 이론, 문화기술지, 사례 연구, 이렇게 해서 5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크로스웰이라는 분이 이야기한 5가지 질적 연구 방법론입니다. 자, 내러티브 보겠습니다. 코드 구성이요. 연대기, 3차원적 공간 모델, 이야기 속에 나타난 주제처럼 이야기와 관련된 코드를 구성한다. 이야기의 현관펜 밑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애사 이야기를 보는 게 내러티브 연구라고. 연구자들은 자료 분석 과정이 실제로 시작될 때까지 어떤 접근을 사용할지 알지 못할 수 있고 분석적 요소에 기반해서 이야기를 실제로 써내려가기 위해 연구자는 이야기 코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야기 코드 사용한다. 그 자리 밑줄이요. 아무튼 이야기란 단어가 나오면 내러티브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여기 보면 현장으로 들어가서 현장 텍스트를 쓰고 연구 텍스트를 쓰는데 그 텍스트의 중요한 것들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3차원 공간 모델이라는 게 있었죠. 위에 보면 연대기는 알 것 같아요. 왜? 생애사니까. 연대기는 알 것 같은데 3차원 공간 모델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내러티브는 4가지를 지향한다라고 하거든요. 4가지를 지향하는데 첫 번째가 외적인 거, 두 번째가 내적인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과거, 네 번째가 미래거든요. 그래서 과거 지향, 미래 지향, 외적 지향, 내적 지향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의 3차원이 나와요. 이건 참고만 해도 돼요. 3차원 공간 모델이라고 되어 있죠. 3차원 공간이라는 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시간. 시간 앞에서 과거와 미래 이런 것들이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간입니다.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뭐 쉽게 말하면 환경적인 부분이 돼요. 그래서 외적 지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몸입니다. 몸. 이거는 내적 지향이 되는 거죠. 연구 참여자의 내적,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공간, 몸. 여기에 과거가 있고 그 다음에 미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거는 외적 지향이다. 이거는 내적 지향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지금 저 내러티브 말씀드리고 있어요. 내러티브의 3차원 공간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다. 자, 됐고요. 현상학 연구 들어갑니다. 현상학 연구의 코딩 템플릿에는 범주를 사용한다. 현상학 범주, 현상학 범주, 시작. 현상학 범주.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자, 판단 중지 가로치기. 그 자리 현관펜 밑줄. 자, 판단 중지 가로치기. 똑같은 말인데요. 판단 중지가 여러분들 이해할 때 조금 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자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판단을 보류하는 것을 말해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연구자가 다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판단을 보류하는 것을 판단 중지라고 그걸 가로치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진술, 의미 단위. 여기 보세요. 의미 단위 규명 말씀드렸죠? 중심 의미 규명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경험의 본질, 그 경험의 본질적인 의미를 탐색하는 게 현상학 연구거든요. 자, 거기 계속 보면 의미 단위, 텍스트에 기초한 기술이나 구조적인 기술을 위한 코드를 부여한다. 여기 보면 이것이 뭐냐면 디스크립티브예요. 기술. 이 기술의 동의어가 진술인 거죠. 그래서 상황적 구조적 진술도 하고 일반적 구조적 진술도 한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가장 최상의 코드는 시작 현상의 본질이에요. 이걸 찾는 게 주목적이거든요. 현상의 본질에는 최종 보고서에서 본질에 대해서 기술한다. 현상의 본질을 메모해 놓는다 라고 했죠. 자, 여기 현상학 연구 앞에 있잖아요. 여기 주어가 있어요. 그러면 최상위 코드는 뭐냐? 현상의 본질을 보는 거다 라고 하는 거죠. 현상의 본질이 최상위 코드가 되는 거예요. 현상학적 연구에서는 현상의 본질이 최상위 코드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십시오. 근거 이론입니다. 코딩을 위한 템플릿에서는 주요 세 가지 코딩 단계, 개, 축, 선,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이 있다. 최상위 코드인 이론 기술과 시각적 모델은 자, 최상위 코드가 뭐라고요? 시작. 이론 기술과, 이 기술은 디스크립션이에요. 이론 기술과 시각적 모델은 연구자들이 코드와 관련된 과정을 시각적 모델로 만들어낸 것에 사용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근거 이론에 해당되는 거 뒤에 문제 보면 제가 이제 아마 해설에 넣어드렸을 건데 이렇게 모형이 있어요. 모형. 시각적으로 딱 모형이 있거든요. 근거 이론의 마지막 최종판.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근거 이론을 했는데 근거 이론의 마지막 부분에 전체적인 틀을 딱 제시하는 그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이 바로 뭐냐면 여기 나온 거예요. 이론에 대한 기술과 시각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근거 이론의 마지막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문화기술지. 코딩을 위한 템플릿에는 문화기술지에 사용되는 이론적 렌즈에 대해 메모 또는 참고 자료가 되는 코드, 문화에 대한 기술과 주제 분석에 대한 코드, 현장 이슈에 대한 코드, 해석 코드 이런 것들이 있다. 여기서 다른 거 다 내버려 두시고요. 문화라는 단어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문화라는 단어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거기는 문화에 대한 기술과 주제 분석에 대한 코드가 나오잖아요. 아, 그럼 이거는 문화기술지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화 공유 집단의 문화적 초상, 어떻게 작동하는가라는 최상위 코드는 문화기술지 연구자가 집단에 속한 주요 문화적 규칙을 요약한 메모를 작성해 놓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문화 공유 집단의 문화적 묘사. 이거는 문화기술지에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례 연구입니다. 사례 연구 코딩 템플릿에는 각 사례에 대한 맥락에 대한 코드와 사례 기술을 위한 코드를 둡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케이스 스터디라고 하는 사례는요, 뭐 단일 사례를 볼 수도 있고 아주 소수 사례를 볼 수도 있는데 각 사례에 대한 맥락을 위한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사례에 대한 진술,
사례에 대한 기술, 그러한 코드를 둔다라고 하는 거죠. 각 사례의 주제를 위한 코드와 사례 간의 분석을 통해 유사하거나 차이가 있는 주제를 위한 코드를 제시하는데 모든 사례와 관련해 주장하고 일반화할 수 있는 코드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 연구 같은 경우는 소수의 사례에서 심층적인 분석을 해서 그 사례에서 유사점, 공통점을 뽑아내는 거죠. 뽑아내서 거기 나온 대로 일반화할 수 있는 코드, 어떤 주제를 사례와 관련해서 주장하고 일반화할 수 있는 코드가 마지막에 딱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제 결론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됐습니다. 61번 문제는 이 정도. 답은 4번이죠.